구입하는 것들을 조사한 것을 말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물가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매하는 물건값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GDP 디플레이터예요, 여러분.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 이 아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아이는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할게요. 자, A국이 있다. 근데 이 A국이요, 1,000원짜리 물건을, A국은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를 만듭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10개만 만들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되죠. 이게 바로 GDP예요. 왜? 이 나라 이것만 생산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011년에 이랬는데 2012년에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1,100원이 됐어요. 물가가 1,100원에 10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1,000원이죠. 자, 이게 GDP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생산량은 똑같은데 GDP는 10%가 증가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그냥 거래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이런 GDP를 우리가 무슨 GDP라고 그러냐면은 명목 GDP라고 그래요. 자, 명목 GDP는 물가가 그냥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죠? 생산량의 증가 없이 GDP만 10% 증가했다는 게 문제점이죠. 우리가 GDP라는 건요,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즉 생산량, 생산 수준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건값만 올려버리게 되면 GDP가 왜곡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GDP를 쓰냐면요, 우리가 2011년에 비해서 12년에 정말로 그 나라 A국의 생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00원을 다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비교하고자 하는 2011년도의 물가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다 10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10,000원이 되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실질 GD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목 GDP라는 건 거래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해서 뽑아낸 GDP고요. 실질 GDP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 연도의 가격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생산량의 증가를 알고 싶어, 생산량의 증가와 감소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실질 GDP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GDP를 측정할 때 각국의 GDP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은 명목 GDP일까요? 실질 GDP일까요? 정답은 딩동댕 실질 GDP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비교하면 물가가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아하, 그러하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바로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돼요. 즉, 10,000분의 11,000 곱하기 100 해버리면은 110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GDP 디플레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죄송, 말이 빠른가요? 네. GDP 디플레이터는 뭘 말한다? 물가 지수다.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GDP 디플레이터는 국지수지다. X 물가 지수의 한 종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통화량으로 갈게요. 자, 통화량 변화의 의미, 단기적으로는 생산 소비 등의 실물 부분에, 장기적으로는 물가 부분의 변화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출제 놓으셔야 돼요. 나와요. 그 출제됩니다. 다시요.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이 변화된다라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통화량이 뭔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대박. 이거 안 지워져요? 와, 이 마술 분필인데요. 자, 통화량 그러면요, 유통되는 화폐량이에요.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화량이요. 되셨어요? 그게 통화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뭐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 소비 등의 실물 부분에.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디에다가?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통화량 변화가 실물 부분과 물가 부분에 미치는 상대 파급 효과의 크기는 달라진다. 됐고요. 자, 통화지표 종류와 범위 갈게요. 협의의 통화, 광의의 통화가 있습니다. 자, 협의의 통화 M1, 통화의 지급결제 기능을 중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줄쳐놓으세요. 지급결제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서 뭘 줄친다? 요구불 예금. 자,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아, 현금 통화 뺐네요. 그죠? 그래서 현금 통화 줄쳐놓으세요. 현금 통화. 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요거 세 개를 우리가 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우리 표에 나와 있잖아요. 협의의 통화는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다라고 돼 있죠. 예,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통화도 바로 밑에 표에서 볼게요. 광의의 통화 보니까 M1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뭘 줄치냐면요. 시장형 금융상품 줄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줄치세요. 자, 그래서 시장형 금융상품과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은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간다? M1에 들어가지 않고 M2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LF와 광의의 유동성 L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의 통화에 들어가는 것들, 광의의 통화에 들어가는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고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통화의 유통 속도 볼게요. 통화의 유통 속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통화의 유통 속도는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공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뭐로 나눈다고요? 그렇죠. 명목 GDP를 예, 요 공식을 좀 알아두세요. 아까 우리 공식 지금 두 번째 나오는데 GDP 디플레이터 할 때 밑에 뭐 들어갔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지금은 통화량분의 명목 GDP. 그래서 명목 GDP는 항상 뭐로 나와요? 분자로 나오죠? 얘는 항상 분자로 나오고요. 여기에 통화량이 들어가면은 화폐의 유통 속도가 되고 통화 유통 속도가 되고요. 여기에 실질 GDP가 들어가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지수가 됩니다. 예,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후적으로만 추계가 가능하다 그랬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것은 사전에는 알 수가 없고요. 뭐라고요? 사후예요. 사후. 그래서 그다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 그랬구나라는 걸 검증할 수는 있지만 경기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사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 예측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화폐 통화 유통 속도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로 갑시다. 금리. 자, 금리. 금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가시면은 예금할 때 예금 이자율도 금리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이자율도 금리가 되죠. 자, 자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로서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교환 비율,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명목 성장률 등등등을 반영한다.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됐고요.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로 뭐가 주로 쓰이냐면은 콜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유통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등이 대표적이며 각각 초단기 금융시장, 그 콜금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단기 금융시장, 그리고 국고채 수익률이 장기 금융시장의 유동사 자금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콜, 그 다음에 CD, 국고채가 각각 초단기, 단기, 장기를 반영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자, 시계열 분석할게요. 시계열이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일련의 통계 숫자를 말하는데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그 통계 숫자들의 변화를 관찰해서 인과관계, 즉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즉 독립변수인 X와 종속변수인 Y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시계열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아, 이런 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 아까 네 가지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 순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추세 있었고요. 계절이 있었고요. 불규칙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책에는 이제 이 순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추세 변동. 자, 그럼 여기 우리 교재 순서대로 볼게요. 추세 변동.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10년 이상 상승 또는 하강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추세에 놓여져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예, 추세 변동하다 갑자기 순환 변동으로 갔어. 경제 성장, 인구 증가 등과 같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추세 변동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순환이죠. 이게 바로 경기 변동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은 계절적 변화, 사회적 관습 같은 제도 등에 따라서 1년을 주기로 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기적 변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계절적 변동이고요. 그죠? 그게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2월달 졸업과 입학이 2월달, 3월달에 무슨 뭐 꽃이 많이 팔리는 거. 예.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뭐 명절 대목이나 이럴 때 백화점의 매출이 급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계절적 변동이고요. 불규칙 변동이라는 건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천재지변, IMF 이런 것들이요. 천재지변이나 IM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규칙 변동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들이고, 계절적 변동은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냐면요. 계절적 변동은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것도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들이 2월달, 3월달에는 급증하죠. 입학철을 맞아서는 졸업 입학철을 맞아서는 급증하다가 4월달이 되면 4월달, 5월달에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월달과 4월달의 실적을 비교해서 야, 너 3월달에는 PC가 이렇게 잘 팔렸는데 4월달에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경우에는 전년을 비교하죠.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1년 3월달과 2012년 3월달을 비교해서 이게 현격히 떨어졌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3월과 이 3월에서 약간 증가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4월달에 매출이 줄었는데 2011년 4월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절적 변동, 계절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계열의 분해 갑시다. 계절 조정. 정확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 원시계열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 변동을 제거한 시계열 조정을 말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방법에 줄쳐놓으세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그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 요인이 큰 업종의 경우에 지난달과 지금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작년 3월에 어땠고 올해 3월에 어땠다. 이걸 비교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손쉽게 계절 변동의 제거가 가능하다. 예,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단순평균법,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아리마 모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중 계절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절 변동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 해서 나오는 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단순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뭐 거시경제 계량 모형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선 요 네 가지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단순평균, 이동평균, 아리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평균법이라는 우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어떠니까 어떠하다 이건 됐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이나 단순평균은 뭐냐면요. 그거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결국 올해 있잖아요. 올해 1월달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해가지고 총 이제 뭐 12월달까지 이렇게 있으면 1월달에 PC가 100대 팔렸다가 2월달에 졸업철을 맞아서 300대, 3월달에 500대, 4월달에 갑자기 100대, 뭐 그 다음에 뭐 150대, 100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이거 평균을 내보면 그리고 평균을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정한 기간에 많이 팔렸던 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희석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라는 거 뭐냐면 특정한 계절에
그 전값과 다른 이상한 값이 이상한 수치가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계절 변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특정한 달에 이런 수치가 희석되겠죠. 그게 바로